네, 대한민국 대전환을 모색한다 릴레이 인터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손기춘 전국대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춘 교수님께서는 현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헌법학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50여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그 초기 구조에서 정부가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을 또 보여왔고, 또 게다가 이 정부 관료들이 기업과 유착한 소위 관피아의 문제라든가, 또 이명박 정부 이래로 추진되어 온 이 신자유주의 정책,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누적돼서 이런 구조적 병폐들이 모두 이번 참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자체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헌법학자로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세월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한 선박회사가 일으킨 어떤 운행의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과정에서 국가의 아주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하고 연결된 국가의 관료들의 부패상, 그리고 어떤 문제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함,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오히려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이 공직자들이, 특히 고위 관료들이 이런 기업의 이익에 속박되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걸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서 이 공직자들의 무능함이 드러났고, 결국 이걸 통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집단, 특정한 기업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공직자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일도,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공직자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었고, 그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정책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국민을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 국민에게 압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보다 더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 공무 수행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것이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정부 관료들이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와 결탁해서 국민의 어떤 생명, 안전을 지켜야 될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관료들이 이런 그 구조에는 지극히 무능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유가족분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한다든지, 혹은 많은 국민들이 이런 집회 시위에 나와서 또 이런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발빠르게 이런 시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좀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말씀 나오신 김에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런 국민적인 비판, 분노의 목소리들을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억압하는 것도 상당히 도가 지나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기본권적인 시각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억압해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 정말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이 기회가 오히려 그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만 규제 완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 그 자유와 권리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정말 어려운 지표지만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는 시위를 경찰이 지나치게 억압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원래 국가는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근데 이제 그걸 내부적으로 나름 자제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거나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걸 막아야 되는데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소박이 돼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저장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돼 있고 오히려 그런데 그 침해가 되는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너무 발빠르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도 이런 기업이나 탐욕스러운 그런 세력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네, 광피아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관료 조직이 이제 기업의 어떤 과도한 이윤 추구를 이제 목적으로 삼는 이제 기업과 이제 유착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 이 현재 우리 관료 조직이 갖고 있는 이런 광피아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것인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수많은 그런 정권들이 결국은 그 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 이 부패가 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겪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권력이 행사되면서 결국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또 추구하게 되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돈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관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데 이 뇌물 가운데서 가장 그 뇌물을 주고받는데 하급이 뇌물 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조금 더 세련되어 가면은 그것을 상대방이 뇌물을 받는다는 의식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 그래서 뭐 골프를 같이 시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비싼 티켓을 무슨 뭐 선물처럼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 세련된 방식이 흔히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리고 단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관련 기업체에 취직하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관피아가 형성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관직을 하던 사람들이 뇌물을 직접 받는 것은 걸리면은 그 뇌물죄로 해서 큰 처벌을 받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이걸 뭐 암암리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받더라도 그것을 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이 현직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 기업에 스카우트해 보려면 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즉 급여 직업의 형태로 해서 그 이익을 그 공직을 수행한 사후에 그 실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현행법상으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뇌물 퇴실 방식이 굉장히 세련된 것이 결국은 전관예우고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이런 간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관련 기업체에 취직해서 현직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반피아라는 그런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근본적으로는 공직의 부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뭐 계속 말씀을 나눠야 될 문제겠지만 이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 공직임의 위반이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반피아라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에서 대개는 이 퇴직자들이 그 로비를 하는 이 부분을 통제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그 접근 방법을 많이 취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직들이 철저하게 공직윤리를 지키면서 그 퇴직한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닐까
이 현직들은 사실 그 퇴직한 사람들로부터 뭐 금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의 그런 그 퇴직한 사람들의 그 청탁을 잘 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미 금품 쓸 수가 없더라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서 이걸 공고하게 만들면 자기들도 퇴직한 다음에 그 이익을 모두 스카우트 해가지고 고액 연봉 형태로 급여 지급의 방식으로 해서 그걸 실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현행법으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장기적이고 세련된 사후 뇌물의 그런 수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간편화 문제는 그리고 그 본질은 뇌물의 수수, 공직윤리의 타락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단지 뇌물을 받고 이런 식의 유착관계가 아니라 이 퇴직을 한 이후에 기업에 스카우트 된다든지 혹은 또 기업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이익단체에 가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돌고 돌면서 이 공직과 기업의 이런 유착관계가 고조화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현직 공무원들의 어떤 철저한 공직 윤리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 국회에서 지금 이제 여야가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니 많이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을 벌이다가 어정쩡하게 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일단 국정조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합의해 나간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정말 이 사태가 심각한 것이고 특히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대개는 대통령실에 관련되는 그 책임자들에 대한 지금 채택 문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왈가왈부하고 지금 채택을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은 결국 이 과정에서 정말 이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고, 앞으로 국회의 그런 국정조사 활동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굉장히 높지만 이 국정조사 과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사실 그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고, 또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규정도 합의문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가 증인을 부르니 많이, 또 증인을 불러도 좀 또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제대로 어떤 국정조사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아마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제대로 국정조사를 좀 하려면 어떤 좀 묘안 같은 게 없을까요? 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가 힘들 거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이 국정조사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그 압력을 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하는 그게 결국은 이 시민단체들의 뭔가 그 실천적인 행동들이 뒷받침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실천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고, 결국은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그 법에 보장된 그런 권리와 권한들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거고, 대부분은 그렇게 국회라고 해서 특별히 영향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힘만이 이런 감독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또 압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리수를 좀 두었고, 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등등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 그런 식으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없다. 또 꼬리 자르기식의 정치적 꼼수다라고 하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부 조직 개편이 과연 이게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대형 재난 사고를 막는데 과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이 사고가 뭐 해경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은 해경이 이 사태를 굉장히 크게 만든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해경이 어디에 속했느냐 이런 조직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 해경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이었는가, 그런 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해경이 어디에 속하든 문제는 뭐 그런 보도는 어떻습니까? 해경의 한 3분의 1 정도가 수영을 못한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닥에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수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니, 이런 조직이라면은 이 조직이 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이것이 일차적이고,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 조직에다가 요구를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 조직을 어디에다 붙이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 부차적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어디에 속하든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테러 안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이런 국가 안전처를 만든다. 뭐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태 과정에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문제가 좀 크게 보였다 하는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또 테러와 관련지어서 종합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기관이 상당한 정도로 이 권력을 행사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할까고, 특히 이 테러에 관련해서는 특히 국가정보원이 그에 대한 중요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조직이 국정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고,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을 해온 그런 기관이라면 특히 이 조직이 관련돼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에 상당한 위험을 증폭시켜주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를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국가안전처가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진 조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사항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게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식의 하나 제2의 국정원과 같은 기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많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좀 비슷한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정원이 하는 일이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능을 맡는다는 명분으로 해서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그런 악행들이 있고, 이러한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면 모르겠냐,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테러 문제에 대한 그런 조직의 통합이라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를 고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을 이제 전공하고 계시니까 조금 특화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장 산하기구죠? 헌법 개정에 관한 이제 자문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헌법 개정 이제 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안전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헌법에다 명시하겠다라고 하는 개정 제안을 했습니다. 헌법학에서 이런 안전권에 대한 논의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 내용이 뭔지 우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안전권이라고 해서 특별히 복잡한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전권이라는 것은 지금 헌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고요. 그것은 국민들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 정도로 정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되게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를 제거할 권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이게 굳이 뭐 명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실천들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학을 하지만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고, 또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 안전권이라는 것의 시설 문제는 있어서 무의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다지 유용하진 않다. 결국 그 유용성을 담보하는 것은 정부의 실천 의지다.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고 그에 걸맞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게 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여러 가지의 이제 기본권들, 뭐 인간의 존엄, 뭐 행복 추구권, 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는 나라라면 우리가 뭐 안전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따로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80년 헌법에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처음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모든 국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어느 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가 당신 나라는 그동안 행복 추구권이 없었느냐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었느냐고. 사실 이게 장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조치가 있다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권리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명시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권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신설한다면 이제 그게 어떤 식의 기능을 할까에 대해서 오히려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오히려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감시와 통제 권력을 더 확산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겠냐, 안전권을 신설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런 비판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 39조 제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질서 유지라는 것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안전의 문제는 질서의 문제이고, 그런 안전이라는 것이 명시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보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국가 권력이 오히려 그 전체의 안전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아주 예방적인 그런 감시, 예방적인 뭐 사태의 파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민의 사생활과 국민들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도 더더욱 이런 그 안전거리 신설 문제는 좀 소극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비슷한 취지의 말씀 조금 더 이어나가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사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 공공성을 파괴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법질서 이데올로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라, 정부가 알아서 위험 요인들을 다 통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부의 그런 감시 기능과 통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또 형벌권도 확대해오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박근혜식 안전 담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제 그게 아니다. 그냥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터에서 노동 현장,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위험을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안전에 관한 우리 사회의 프레임, 담론을 좀 바꿔야 된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사회는 위험한 사회다, 위험사회라고는 지적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불신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사회 안전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라면은 인간의 삶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 해석의 권한, 법 집행의 권한을 가진 사람,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전 문제가 논의되고, 결국 소수자의 비판, 소수자의 자기의 어떤 그 살무리한 몸부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회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로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억압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회 안전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투철한 것이 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을 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포용하고 특히 국가는 이러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사회의 위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그것이 정말 그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위협하는 것이면 그에 대해서 자기가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그 위험을 위험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강자들의 도전하는 이 부분만을 부각시켜가지고 위험으로 간주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향된 어떤 그 국가의 법 집행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진짜 위험을 오히려 보지 않고 뭐 기업과 이런 자본의 어떤 과도한 이윤 추구에 대한 도전을 오히려 위험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문제다라는 그런 그렇죠. 오히려 지적이시네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국가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란 원래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 추구만을 옹호하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그 적절한 임금의 그 분배를 요구하면서 하는 이런 그 노동쟁의 문제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사회의 그런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그 정치적인 이익을 옹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특정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이익 추구 특정한 집단의 이익 추구만을 옹호하는 또 거기에 해가 되는 것만을 위험이라고 말하면서 편향적인 법 집행을 하고 법 해석을 하고 하는 이 문제에도 우리가 지적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결국 교수님 말씀은 이제 우리 개개인들 기본권 주체로서의 우리 시민들의 다양성과 어떤 인권적 주체성을 좀 인정하면서 민주적인 어떤 공론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위험 요인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헌법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진상조사 관련해서 조금 말씀 듣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 국정조사 가지고는 안 된다. 이 특별법을 제정하자. 특히 이제 정부도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민이 주도하는 좀 범국민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어떤 원칙과 어떤 내용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모든 그런 과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만든다면 일단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겠다는 그러한 진실 규명의 그런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그런 원칙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와 관련해서 꼭 형사처벌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해법이 있다면은 그걸로 하되 그게 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민사, 형사의 그런 배상이나 책임을 묻는 그런 처벌을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일단 진실을 있는 그대로 규명하고 그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걸 밝히는데 모두 다 협력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자세가 이 법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진상규명 우선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꼭 형사처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식의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물론이죠. 예, 예. 네네. 네. 그런데 이 진상조사
기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거사위원회에서도 늘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면은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글쎄요, 이 부분을 일단은 그것이 그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또 입법과 행정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면 그런 문제가 뭐 권력분립 위반이나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법안 채택이 좀 기대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일단 그 법안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민교협동 이제 교수단체에서 대한민국의 이 총체적 개혁, 대전환을 모색하자라고 해서 이제 시국농성을 하고 또 이런 대담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총체적 개혁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만은 이 총체적 개혁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진영 또 이 학자들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도 뭐가 중요한지 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사회 진영에다가 뭘 요구를 하는 것은 좀 주제는 뭔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학자들의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근데 그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글을 쓴다거나 발을 한다거나 이런 데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좀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비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결국 학자들은 연구를 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도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역부족입니다 아직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관심을 확보하고 또 같이 가자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의 여러 그 권력 행사들을 감시하고 수많은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발굴해서 드러내고 하면서 하나씩 고시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더디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죠. 아까 그 광피아 얘기도 나오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대통령도 국회에 김영란법에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김영란법은 과거에 지금 있는 그런 그 뇌물죄에 관련해서 이 대가성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그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공직사회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대가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또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문제는 지금 광피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피아의 문제는 드러나는 뇌물 수수가 아닙니다. 이건 퇴직을 한 다음에 이 전직 관료가 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뇌물을 사실 안 주더라도 이 현지 공무원에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속한 그 집단 또는 자기가 배려하는 그 세력에게 일정한 그 공권력을 편향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그런 점이 문제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는 이 뇌물 수수의 문제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직 공무원의 철저한 공직윤리의 확립. 결국은 공직윤리가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피해나갈 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윤리법에도 공직자윤리법에도 뭐 취업에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취업하는 그런 그 로펌이나 이런 데 규모도 얘기를 하고 회사도 일정한 규모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 다 빠져나갈 방법이 다 있습니다. 결국은 현직 공무원이
퇴직한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공정한 업무 집행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업무상의 그런 공정성을 갖추는 것, 경쟁률을 수립하는 것, 이게 정말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퇴직한 관료들을 법률로 그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것은, 또 규제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도 그 기관의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철저하게 어떠한 업무 수행의 일관도 이런 불공정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문제가 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인정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끔 이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그 직장에 다닐 때 그 자녀를 혼인시키는 거하고 퇴직을 한 다음에 혼인시키는 거하고 큰 그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직 중에 자녀를 혼인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인정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라고 해서 왜 그 사람이 퇴직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겠어요.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이걸 그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퇴직한 다음에 나에게도 그 이익이 돌아온다. 결국은 내 이익 추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그분들이 퇴직한 사람들과 접근하는 것 자체도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또 그 부분이 결국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직장에 보고하도록 해서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이 공직 윤리의 확립 또 불공정한 그런 업무 수행의 문제를 철저하게 장기적으로 차단해가는 그런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피아의 문제, 뭐 단순히 몇몇 공무원들의 뇌물의 문제인 것만도 아니고, 이 관료 집단이 이 퇴직한 이후에 어떤 기업에 또 근무하면서 이 구조적인 유착 관계가 형성돼 왔던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개혁하기 위한 노력. 결국 그것은 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고 하는 헌법의 정신을 좀 되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어떤 압력도 행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뭐 결국 그런 결론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 네. 공무원들 스스로에게 뭐 바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결국은 그것을 능가하는 정도의 시민의 힘, 권력에 대한 감시, 의회나 사법부에만 바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의회나 사법부, 행정부가 전체적으로 또 일정한 그 관련성을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그로부터 독립된 이 정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감시가 참여가 그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